똑똑 솔깃한 라디오.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가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은어낚시통신. 윤대영. 내가 태어나던 1964년 7월 12일에 아버지는 울진 왕피천에서 은어낚시를 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왕피천과 호산 기곡천,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계류 낚시를 즐기러 가곤 했다. 그리하여 그날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나를 낳아야 했다. 그날따라 조항이 좋았던지 아버지는 바구니 가득 은어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강보에 쌓인 나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이놈이 크면 함께 은어 낚시를 가야지. 나는 그 소리에 잠이 깨 마구 울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속성 재배하는 채마처럼 쑥쑥 자라 여름철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은어 낚시를 다니곤 했다. 은어들은 강을 거슬러 오르던 중에 우리의 털바늘 낚시나 놀림 낚시 채비에 걸려들었다. 우리는 은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 하구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9월 무렵까지 낚시를 계속했다. 은어가 봄이 되면 바다로부터 돌아와 여름 내 강물을 거슬러 오르듯이 낮 또한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들을 따라 강으로 회유하곤 했다. 그들이 내게 첫 번째 통신을 보내온 것은 수요일의 늦은 밤이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 속에 들어있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나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로손에서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식빵과 야채 주스, 캔맥주, 그리고 원두커피를 끓이는 데 필요한 여과지 따위들이었을 것이다. 희미한 외등 불빛을 받아 어쩐지 서글픈 빛으로 길게 늘어나 있는 내 그림자를 밟으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주황색 우편함 속에 꽂혀 있는 청첩장 크기의 하늘색 봉투를 발견했다. 은어 낚시 통신. 겉봉 좌상귀에는 컴퓨터 프린터 글씨체로 이같이 씌어 있었다. 그러나 보낸 이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다. 혹시 우편함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 오른쪽 아래를 보니 내 이름과 주소가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다. 현관에서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사이 경비원이 휴대용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를 보고 있다가 뚱한 눈으로 나를 내다보았다. 나는 우선 비에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은 다음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다. 그리고 때로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어둑한 거실의 소파에 혼자 앉아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맥주를 마셨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1959년 44살의 나이로 자신이 부르던 슬픈 노래처럼 죽어간 빌리 홀리데이. 혼자 있게 되는 우물한 저녁 나절이면 나는 맥주를 마시며 그녀의 노래를 듣곤 했다. 그토록 신비한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자살하다시피 죽은 것일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멸해간 흑인 가수의 고적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세상에 아주 외진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진저리를 쳤다. 그때 낮게 가라앉아 있는 실내의 공기를 뒤흔들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창가에 몰려와 있는 어둠을 훔쳐보며 벨이 5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늦은 밤 내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내가 여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방은 꽤 길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할 때야 아득한 미지의 저쪽에서 저 하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심상찮은 예감이 들어 나는 수화기를 도로 귀에 갖다 대고 상대방이 뭐라 말해오기만을 집요하게 기다렸다. 약 10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낯선 여자의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빌리 홀리데이를 듣고 계시는군요. 뇌수에 바늘 끝이 와 닿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마치 굳게 잠가놓은 문을 열고 누군가 슬쩍 방 안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대꾸하지 않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런 돌연한 일이 발생하면 나는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정면을 노려보는 습관이 있다. 절대로 먼저 서두르거나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다 불의의 역습을 받고 쓰러진 경험이 여러 번 있는 터였다. 심야 전화라서 놀라신 모양이네요. 용건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건조한 목소리였다. 저의 은원 낚시 모임에서 보내드린 우편물은 받아보셨는지요? 은원 낚시 모임요? 이번에는 그녀가 잠시 주춤하며 이쪽 동정을 살피기라도 하듯 소리가 없었다. 내 나이쯤 됐을까? 결혼한 여자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전화를 걸고 있다. 나도 이쯤은 감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아까 깜빡 잊고 뜯어보지 못한 하늘색 봉투를 집어들며 그녀에게 물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뜯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저희 은어낚시 모임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나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에 낚시회에서 전화를 걸어오다니. 또 지금은 은어 낚시철이 지나지 않았는가. 게다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낚시회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더러 낚시를 그만둔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됐다. 지난 여름에 선생님께서 신문에 쓰신 은어 낚시 기사 기억하시죠? 그 기사를 보고 저희는 이번에 간성에 있는 북천과 울진의 왕피천으로 계류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우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을 저희 모임에 모시고 싶습니다. 글쎄, 어쨌든 읽어보기는 하죠. 안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으니 아무쪼록 그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 벌써 레코드의 A면이 다 돌아갔네요. 우체부가 편지를 집어던지고 바삐 사라지듯 그녀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호들갑을 떨며 냉큼 전화를 끊어버렸다. 밤늦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던 감정의 리듬과 균형이 흐트려지기 때문에 달갑지가 않다. 하지만 오늘은 참겠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를 알고 있는 정도의 여자라면 참을 수도 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침착하게 봉투의 가장자리를 오려내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사진을 복제해서 만든 한 장의 엽서였다. 앞면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그것은 커티스의 호피 인디언이란 작품이었다.
어디서 이 사진이 인쇄된 엽서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갑기도 하고 한편 놀랍기도 했다. 오래전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이란 사진집 중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한 사진이었던 것이다. 나는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군. 그래, 이건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엽서 뒷면에 촘촘히 박혀있는 글자들을 읽어가는 도중에 나는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지명수배라도 당한 듯한 깨름칙한 기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은어낚시통신 930911. 지난 여름 귀하께서 신문에 게재하신 은어낚시 기사를 읽고 귀하를 우리 모임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년 전 어떤 여자와 만나고 또 헤어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것은 이 엽서를 보신 후 귀하께서 짐작하실 일이고 또 지금 저희들로선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더불어 만나고 싶다면 아래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는 암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익명의 지하 집단입니다. 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쓴 훌륭한 낚시 기사를 읽지 않았더라면 지난 여름 우리는 은어 낚시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우리는 은어 낚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계획에 귀하가 동참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귀하와 우리는 진작부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9월 셋째 주 토요일 18일 18시 광화문 카페 텔레폰 추신 이것은 비밀통신이므로 소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엽서를 이물스럽게 내려다보며 거푸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서서히 머리가 욱죄들며 혈관의 피돌기가 빨라지고 관자놀이에 맥박 뛰는 소리가 고막을 툭툭 쳐댔다. 나는 다시 엽서를 주의 깊게 읽어본 다음 냉장고에 남아있던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누가 이런 소환장 같은 엽서를 보내온 걸까? 셋째 주 토요일이라면 이번 주를 말함이 아닌가. 또 텔레폰은 광화문에 갈 때마다 내가 들르는 카페 이름이지 않은가.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엽서를 보낸 게 틀림없었다. 제기랄, 전에 나와 만났다 헤어진 여자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과거에 헤어진 여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소파에 길게 들어누워 커티스의 호피 인디언을 다시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턴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빌리 홀리데이의 레코드가 방심한 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한 낚시 기사란 내가 지난 봄과 여름에 걸쳐 모 일간 신문에 연재했던 길 따라 물 따라란 기사를 말함이었다. 전국 유명 낚시터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교통편이라든가 숙박시설, 기타 그곳을 찾는 낚시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사 생활부에서 기획한 난이었다. 주말마다 실리는 그 기사는 제법 독자가 있어서 나는 꼬박 5개월 동안 전국의 낚시터를 훑고 돌아다닌 터였다. 소위 말하는 예술 사진으로 별 빛을 보지 못한 후 나는 광고 사진을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 우연한 기회에 평소 안면이 있던 신문사 사람을 통해 들어온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객원 리포터 형식을 취한 임시고용 기자직이었다. 얼마간 떠돌아다니며 내친 김에 풍경사진에 앵글을 들이대볼 작정이었다. 사단이나 광고업계의 생리에 일찍부터 진절머리가 나 있는 터였으나 그럴수록 한편으론 사진다운 사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어쨌든 마지막 승부를 지금까지 못해본 풍경사진에 걸어보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마침 나도 10여 년의 조력은 있었으니 그닥 부담스러운 일만도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내 머릿속은 낱마처럼 헝클어져 자정이 넘어 침대에 누웠으나 좀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식탁 위에 던져놓은 엽서의 사진이 눈앞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은원 악시 모임을 가장한 익명의 지하 집단으로부터 난데없이 배달된 호피인디언. 내가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여자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새벽 2시쯤 됐을까.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나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엽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 차라리 투명해져 버린 시간의 말이다. 오래전 나는 커티스의 사진집을 그녀에게 선물한 적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부른 것이다. 어느 정체 모를 집단에서 그녀가 아직도 이 서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줄이야. 벌써 3년 전 일이다. 인간관계만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겐 무수한 변화가 뒤따랐을 시간이다. 아무튼 그해 가을에 그녀는 내 앞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자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의 직업은 배우 겸 광고 모델이었다. 대학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몇몇 시시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나 그다지 빛을 본 배우는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모 의류회사의 CF를 찍고 있었다. 27이었으므로 나와는 동갑인데다 우연하게도 같은 7월생이었다. 그러나 배우로서 성공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였다.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광고 모델을 시작한 건 순전히 생활비 때문이었다. 처음엔 속옷 모델을 하다가 나를 만날 때쯤엔 중소기업의 상품 광고에 싼 값으로 출연하는 이미 한물간 모델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새로 창업한 대기업 계열사의 수영복 광고에 출연할 기회를 잡았던 터였다. 당시 광고회사 촬영팀에서 일하고 있었던 나는 수영복 광고를 찍기 위해 제주도 성산포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다. 김청미. 한자 이름이 청미인지 청미인지가 항상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상상해보는 게 좋았던 것이다. 여름 기획상품 광고를 만들기 위해 초봄에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것은 작업팀은 물론이고 아직 차가운 바닷물 속을 수없이 드나들어야 하는 모델들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수정안, 대치안까지 합쳐 4-4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 촬영을 하고 나면 모델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돼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CF란 한 번 제작되면 같은 내용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마음에 들 때까지 똑같은 시퀀스를 끝없이 찍어대야 했다. 바다는 차라리 사막같이 건조해 보였다. 뒷전에 유채밭이 노랗게 엎드려 있었으나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델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싸구려 인형처럼 웃어야만 했고 작업팀 관계자들은 그녀들을 향해 상스런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곤 했다. 게다가 광고회사 측에선 제작비를 줄이려는 속셈이었는지 근처 민가로 숙박을 정해 잠자리마저 불편했다. 또 일이 끝나면 우우 시내로 몰려나가 술 출연들을 하는데 그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의 술 시중까지 거들어야 했다. 3박 4일의 마지막 날밤 나는 일행 뒤에 처져 민박으로 돌아와 누워있다가 자정쯤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며칠 폭우만 탓인지 몸에서 흙가루가 흘러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람은 몹시 차가웠지만 거대한 보름달이 코발트빛 바다 위에 비행 접시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저쪽 일출봉이 바라다 보이는 유채밭 앞에서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저녁마다 술자리에 끌려다니며 받는 은근한 수모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속이 메스꺼려 빠져나왔어요. 받지도 않는 술을 계속 퍼댔더니 죽을 맛이에요. 도대체 느끼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겪고 보니 당신들 모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살기마저 있는지 얼굴이 열에 떠 있었다. 그녀는 담배를 꺼내 물고 연기를 길게 바다 쪽으로 내뿜으며 잔기침을 해댔다. 처녀머린 표정에 깃든 우수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옷서풀 여미며 몸을 떨었다.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나는 수평선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떼를 무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뭐죠? 기러기인가요? 아니면 갈매기? 카메라 들고 나올 것을. 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이 그녀가 담뱃불로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환호하던 목소리의 눈부심. 그러나 새떼는 먼 데서 날고 있었으므로 무슨 새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러기는 아닐 터였다. 기러긴 다들 돌아갔겠죠. 그렇죠. 돌아갔겠죠.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주워거렸다. 다시 얼마간 기묘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더듬더듬 물어왔다. 기러기도 귀소성 동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철새인가요? 뭘 묻기 좋아하는 여자였다. 마음이 하동 같아야 물음이 생기는 법이다. 글쎄, 제비와 같은 철새가 아닐까요? 귀소성 동물이란 비둘기, 꿀벌, 연어, 송어, 은어 따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들의 대규모 이동은 태양 컴퍼스라 하여 태양의 위치와 이동을 목표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걸 다 아셨어요? 다시 하동의 얼굴로 그녀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름에 물에서 벌거벗고 노는 아이, 하동이 떠올라 나는 슬그머니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하동이란 강 따위의 물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로 모양은 사람과 비슷하고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은 짐승이라고 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특별히 알고 있다기보다 어려서부터 은어 낚시를 했거든요. 은어도 귀소성 물고기거든요. 아, 은어요? 네, 지금쯤 은어들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벚꽃이 필 무렵 남풍이 부는 따뜻한 날에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자신들이 태어난 학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죠. 말하자면 바닷물고기인 연어와 비슷한 회유성 민물고기죠.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대면대면한 대화를 하다 어느덧 나는 은어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웃기웃 흔들리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등 뒤에선 유채꽃들이 몰아수군대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나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은어를 잡으러 다녔죠. 근사한 얘기네요. 근데 어디로 은어를 잡으러 갔어요? 밀양강, 섬진강, 강원도에 있는 남대천, 북천, 마읍천, 주수천, 낙풍천, 왕피천, 두루 안 가본 데가 없죠. 왕피천요? 왕피천은 울진에 있는 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죠? 나는 좀 놀라서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말투를 흉내내어 대꾸했다.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려서 그쪽을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지나다니다뇨? 하고 내가 되물었다. 어려서 한때 경주에서 살았는데 가끔 버스를 타고 동해 삼척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오곤 했어요. 별 볼 일도 없이 말이에요. 동해 삼척에서 포항까진 바닷길이라서 정말 근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지 싶어요. 하지만 울진 왕피천에 은어가 산다는 얘긴 처음 듣네요. 아무튼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픽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혼자 왕피천으로 은어 낚시를 가게 되면 나 또한 그 바닷길이 좋아 경주까지 내려가곤 하지 않았던가. 물론 경주에 가면 속구람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다. 나는 반가운 눈을 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서로 비껴 지나갔거나 혹은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무슨 말인가 하여 그녀가 뜨악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를 주섬주섬 늘어놓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정말 근사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불현듯 애달프고 그리운 생각들이 몰려왔다. 나는 바닷길을 함께 회유하고 있는 그녀와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얼른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 끝으로 한참이나 모래를 매만지고 있었다. 한동안 나는 은호 생각에 빠져 있었던가. 그러고 나서 예기치 않게도 폭음을 하고 난 아침처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증류 상태가 찾아왔다. 나는 갑작스레 텅 빈 상태가 되어 무릎에 턱을 괸 채 바다 위에서 출렁대고 있는 달빛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던가. 문득 그녀의 손이 내 어깨 위로 슬그머니 올라왔다. 마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듯이. 그녀와 나는 서툴고 기묘한 몸짓으로 서로를 차단하고 있는 투명한 공간을 서먹하게 거역하면서 마침내 상대의 차가운 입술에 지친 듯 입술을 갖다 댔다. 순간 나는 때로는 그리움이 정욕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가 모르게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그 기이한 깨달음의 순간이 지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겼다. 돌연한 일이라서 나는 잠시 멍한 상태에서 숨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그러는 사이 그녀가 내 목을 힘주어 끌어안고 안아줘요 하면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유채꽃의 바다에서 그녀와 나는 아무 뉘우침도 약속도 없이 급기야는 하나가 되어 달빛이 끄는 대로 조수처럼 떠내려갔다.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인가 후에 나는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그녀와 다시 만났다. 그날따라 그녀는 소갈이라도 하는지 얼굴이 사뭇 창백했다. 아무 말도 없이 줄담배를 피우며 조용조용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다. 위태로워 보였다. 위태로워 보였지만 나로서는 딱히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나 좀 쉬게 해줘요 하더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들어갔다. 꼭 그러라는 법이 없거늘 멍하니 풀린 눈으로 텔레비전을 지켜보다가 나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침대로 올라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라처럼 누워 있었다. 그녀가 그걸 원하고 있던 게 아니었음을 안 것은 행위가 시작된 직후였다. 별 느낌 없이 그야말로 행위가 끝났을 때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고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점점 무서워져요. 지금도 역시 그렇고 말해요. 그 후로 몇 달 그녀를 더 만나면서 그녀와 나는 을의 돈가스나 비프 스테이크로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요령 부득인 상태가 되어 여관에 들어가 메마른 섹스에 열중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 돈가스, 맥주, 섹스, 비프 스테이크, 맥주, 섹스, 돈가스, 맥주, 섹스. 섹스에 미친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무인도에 유배된 사람들처럼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에 나는 충무로에 있는 한 극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째서 약속 장소를 극장으로 했는지 따위는 아랑곳 없이 나는 꽤 오랜 시간 그녀를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20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자주색 바바리 차림을 하고 등 뒤에서 나타났다. 얼른 그녀임을 알아보지 못한 잠깐 사이 달겨든 그 모호한 낯설음도 간과한 채 그녀는 무턱대고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컴컴한 극장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기까지
그녀와 나는 마치 타인처럼 멀거니 스크린만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어색하니 긴 여백의 시간이 지나고 종이 울리고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몽롱한 눈빛으로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스레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다. 사막에서 사는 사람. 그 말이 나를 겨냥한 것임을 깨달은 것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본 다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상처에 중독된 사람. 그녀는 줄곧 희끄무레한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싸늘히 식은 채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감정에 나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무모하고 비정한 사람. 터미네이터.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하더니 그녀는 목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개를 꺾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음에 관람을 하기 위해 좌석을 찾아온 남녀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그렇게 숨지겨 흐느끼고 있었다. 극장에서 나와 그녀는 말없이 을지로 삼가를 지나 백병원을 지나 명동으로 이어지는 육교를 건너 명동 성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무심히 그녀 옆을 따라 걷고 있던 나는 어느 결에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리고 명동 성당으로 올라가는 언덕바지까지 왔을 때 나는 도저히 그녀의 뒤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에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걸어가더니 마침내 책 속의 글자처럼 작아져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편광 안경을 끼고 타이츠와 노란색 물장화를 신고 허리에 뜰채를 꽂은 은어낚시 복장을 하고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후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같은 데서 가끔 그녀를 볼 기회가 있었으나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됐다. 그녀는 그때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제주도에서 찍은 수영복 광고도 여름이 지나자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고 1년쯤 지나서는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갈대.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